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한밤중이죠. 밤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화장을 못 지운 상태인데요. 좀 전에 KBS의 마감 뉴스죠. 뉴스라인 방송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화면을 좀 열었습니다. 세계가 정말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주목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일지,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이다라는 뭔가 시그널을 파월의 입에서 나올지 그 부분에 세계가 정말 주목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런 실마리를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3월 6일자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6일자 여기 컨그레스 테스티모니라고 써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증언이죠, 증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예를 들어 주로 국정감사 때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중소기업 뭐 각 정부 부처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죠. 그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겠죠. 근데 여러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물가 안정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미국의 의회 증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히어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청문회라고도 우리나라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Congress Testimony에서 증언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누구예요? 증인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죠? 연준이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각종 질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질의는 굉장히 공격적이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강한 압박을 취하는 그런 자리죠. 근데 일단 3월 6일에는 The House Financial Service Committee, 그러니까 이것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로부터의 청문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죠.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 위원들, 이 하원 의원들이 금리 인하 안 할 겁니까? 이랬다가 기업들 다 쓰러져 죽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또 속 안에는 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금리 인하해야 서민들이 그래도 민주 정부에 바이든 정부에 긍정표를 던진다. 선거 앞두고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라는 마음도 속에 있겠죠. 예. 그런 왜냐면 정치인들이니까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역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렇게 여러 하원 의원들이 쭉 있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바로 여기 손만 보이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떨리고 그런 자리겠습니까? 이게 3월 6일 날 있었던 자리고요. 바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3월 8일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3월 7일. 예. 지금 시간에는 역시 컨그레스 테스티모니, 뭐 굳이 따지면 상하원을 나눠서 하니까 상원 통화정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모습이 좀 다르죠?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 상원 의원들이 쭉 앉아 있고 상원 의장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초록색 이 테이블이 보이죠? 이 초록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그냥 이런 느낌의 자리구나, 청문회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이 상원 이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발언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록색 의자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자 보여드렸던 거고,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이고, 이 히어링이라고 표현해보면 이 컨그레스 테스티노미라는 이 자리에서 테스티모니라는 이 자리는 말 그대로 검증하는 자리고, 그러면 제롬 파월은 테스티파이 하는 자리예요. 그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 양일 동안 있었던 이 의회에서의 발언들을 좀 축약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긴 할 것 같다. 언제? 24년 연중에 언젠가는 할 것 같다. 24년 연중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하지만 언제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서 시장에서 환호하는 표현은 뭐예요? 어쨌든 24년 연중에 하긴 하는구나. 금리 인하 확실히 하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두 번째 문장 보면 금리 인하는 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경제의 흐름, 경기의 흐름, 경기 판단에 의존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문장인 것이죠.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양일 동안 있었던 이 청문회 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이 발언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그냥 한글로 페이지 2장으로 PPT 2장으로 요약했으니까 먼저 그 요약문들을 읽어 나간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을 도와드리는 제 해석이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잘리니까 저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설 것이다. 근데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뭐 보장된 건 아니다.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이고요. 우리 FOMC 회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죠.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하나 어쨌든 목표하는 2%에 안착할 것인지, 이 물가가 너무나 급등해서 그 물가 잡고자 금리 인상했으니까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는 모습인지를 확인했을 때, 확신을 가졌을 때, 제가 수차례 제 채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컨빅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역시 경기 판단을 하가면서 물가 안정됐는지 여부를 진단해보고 물가 지표가 확실히 안정화됐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컨빅션을 가질 때 금리 인하 하겠구나 라고 일단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니까 저를 좀 가릴게요. 저와 동료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증거나 이유는 없다. 이 표현으로만 보면 어쨌든 FOMC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뭐 소프트 랜딩조차 없다.
어쨌든 완만한 경기 둔화조차 없다.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너 정말 장담할 수 있느냐?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소프트 랜딩 아닌 것 같냐? 그래도 경기 둔화 올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높아진 고금리의 미국 경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견조하게만 지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만 말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도 있고 노랜딩의 가능성도 있는데 소프트 랜딩과 노랜딩의 어중간한 사이처럼 연준 위원들은 진단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 하나는 뭐예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 대출 부실화 위험 문제 계속 강조할 거 아니에요? 여러 의원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상황 아니야. 공실 문제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은행 대출 부실 문제로도 치닫을 수 있다. 이거 괜찮느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행권 손실은 예상된다. 그래,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글씨가 좀 가려졌네요. 제가 글씨를 조금 올려볼게요. 이게 좀 가려졌습니다.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매니저러블 한다. 매니저블 하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양일간에 펼쳐지는 이 상하원 의원 청문회의 과정에서 검증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 터질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금융부실이 야기되고 몇몇 은행들은 정말 금융부실을 떠안아야 되고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데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강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 의원들이. 그리고 물가 이 정도면 다 잡혔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이 정도는 물가 잡혔으니 금리 인하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가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발언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한 2시간 동안의 그 검증 과정을 2시간에 걸친 검증 과정이 2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양일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던 거죠. 자, 지금부터는 파월의 입장과 제가 파월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파월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명확히 해석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꾸준히 FMC 회의 있을 때마다 미국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진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그래프를 통해서 좀 같이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기 상황이에요. 미국 경기는 23년 3분기 5.5%, 4분기 또 3.2% 굉장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견조한 흐름인 거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경제 대국이 GDP 1위 대국이 중국보다도 GDP 규모가 큰 이런 대국이 말이죠. 5%, 3%대 정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높은 금리를 인상했으면 그것에 따른 역습, 그죠? 지금 다큐멘터리로는 KBS 다큐멘터리로는 한참 화제작이 빙하의 습격인가요? 빙하의 습격인데 정말 금리의 습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쨌든 미국 경제는 GDP로 봤을 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그 민생 문제를 까다롭게 고민하는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인 거죠.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히 고용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미국 실업률이 3.7%로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또 오늘 3월 8일 오후 1시 반인가 이쯤에는 또 역시 2월 실업률과 고용 지표가 발표될 텐데 그런 고용 지표가 여전히 완전 고용을 가리키는 안전한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도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말 금리 인상한 결과물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미국 경기가 너무나 탄탄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미국 경기가 강한 침체가 오지 않는다. 굉장히 탄탄하게 견조하게 미국 경제가 지켜내고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좀 해보자면 미국 경기의 향후 흐름을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미국 GDP의 흐름이나 고용 지표는 다 지난 거예요. 그죠? 23년 4분기 GDP나 24년 1월 실업률 지표나 이런 미국 고용 실적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 그런 흐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세계 주요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 은행들은 미국 경기가 어쨌든 24년 1분기에 서서히 둔화돼서 또 2분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강한 둔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흐름이 뭡니까? 연착륙이죠. 소프트 랜딩을 보일 것이라고 IB도 전망을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IMF의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21년에 뭐 기저효과를 포함해서 5.9% 성장했지만 2.1, 또 2.5, 2.1 올해 그리고 내년 1.7%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IMF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사인이 당장 등장하지 않고 천천히 경기 둔화의 흐름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파월도 역시 이런 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금리 인상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는 경기가 떠받쳐 줬지만 앞으로 경기 둔화의 신호는 보일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견조한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래도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소프트 랜딩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야기한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역시 IMF나 주요 IB들의 전망치도 그런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경기가 걱정돼서 하드랜딩이 걱정돼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경기에 대한 파월의 판단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두 번째가 금융에 대한 판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물가 상황 판단, 금융 상황 판단 이 세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지금까지는 경기 안정에 대해서 경기 상황을 파월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해석치를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물가 안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물가 안정 부분을 파월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경기 상황 진단까지는 봤고요. 자, 방금 이 부분을 잘못 앞에 오기가 있어서 이걸 그동안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제목의 수정입니다. 이제 물가 상황이에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CPI나 PCE 나올 때마다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7.0에서 PCE 기준으로 2.4%까지 많이 떨어졌다.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그래도 5%대에서 2.8%까지 왔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지표는 뭐라고 했어요? 근원 PCE라고 했죠.
근원 PC를 봤을 때 이 빨강색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아직 2.8%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치는 뭐예요? 2%. 2%라는 목표 물가에는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지금 제가 구체적인 분석을 안 하고요. 어림잡아 보겠습니다. 이 3.8%에서 2.8%까지 떨어지는데 대략 몇 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한 9개월, 8개월 정도가 걸렸죠. 마찬가지로 2.8%에서 대략 2%까지 2%라는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그런 통계를 보기까지는 아직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이 4에서 3 혹은 2.8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2.8에서 2.23 요 정도의 숫자에 도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더 걸립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힐 겁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7일자로 3월 6일자로 한국 물가도 발표됐는데 다시 물가가 반등해서 3%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2.8%를 기록했다가 3.1%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지금부터 물가가 확실히 잡힐 거라는 그런 근거는 확실히는 없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다라는 파월의 입장을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면 근원 CPI를 가지고도 보면 3.9%로까지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건 CPI 기준으로도 뭐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겠네요. 그죠? 이런 것을 고루 보셔야 됩니다. 또 CPI를 가지고 기여도 분석을 뭐 또 한다면 유독 안 떨어지는 물가가 뭐라고 했어요? 예,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적어도 한 2.5%로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죠. 이만큼 가려면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돼야 되고 주거비 부담, 렌트비도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24년 상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24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가 쉬운 것이 아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만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말 제가 한 2년 동안 설명드렸는데 지금쯤에는 여러분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는 확실히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예, 우리 구독자분은 이미 예상했었죠, 그죠? 우리는 예상했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워낙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자 이제 정말 주목할 것은 경기 안정, 경기가 걱정돼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필요는 없겠구나. 물가 안정 아직 안 됐으니까 더 천천히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할 시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죠? 두 가지.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그 부분도 명확히 좀 말씀해 볼게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겁니다. 아파트,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격이죠. 이 공실률이 5%예요. 23년 2분기보다는 또 공실률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재로서는. 자, 근데 오피스 공실률을 보면 19.22%. 그리고 그 값이 22년 3분기, 23년 2분기 비교해봐도 전년 동분기보다도 올랐고 직전 분기보다도 올랐고 상업용 공실 문제가 계속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리테일 섹터, 또 다른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도 상업용이고 리테일도 상업용,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예요. 이 상가 공실률도 10%대로 굉장히 심각한데, 이 상가 공실률보다도 월등히 심각한 게 바로 오피스 공실률이죠. 이 오피스 공실이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 공실이 심각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공실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결국 공실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조정되니까, 그 조정 국면에서 결론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 PF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빌렸던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으로 이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돈을 못 갚는 과정에서 건설사나 투자자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겠고, 그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돈을 못 갚는 과정에서 그 부실이,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부실로도 전이되겠죠. 그럼 금융부실로 전이된다면 어떤 금융기관이 가장 부실할까? 그 부분을 본다면 바로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녹색이 계속 늘어나죠. 2018년부터 18, 19, 20, 21, 22, 23으로 오면서 리저널 로컬 뱅크, 지역 중소은행들의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익스포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중소 건설사들이 익스포저가 더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소 건설사의 부실이 중소 은행, 지역 은행들의 부실로 전이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은행들이 부실할까를 논한다면, 이 보시는 것처럼 CRE의 지급 준비를 많이 해준,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준,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많이 낮춘,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익스포저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하향 이쪽이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도 많이 해주고 또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은행들, NYCB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은행들, 밸리 내셔널 뱅크업이라는 VLY라는 은행, 여기 OZK라고 써 있죠. 뱅크 오즈크라는 은행이 있고요. 뭐 이런 은행들이 또 추가적으로 부실하겠구나. 여기 CFR처럼 뭐 이게 정말 지역 은행들이 다 합하면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으니까요.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볼 법한 그런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익스포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익스포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상업용 부동산 부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역 중소은행들의 부실로 연결될 것도 맞아요. 근데 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관리 가능하다.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중소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중소은행. 이 가운데가 그냥 중형은행, 소형은행, 중형은행, 그러니까 대형은행 이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쉽게 편의상.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은행들은 누구예요? 소형, 중형은행이에요.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많이 대출해 준 거예요. 근데 대형은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굉장히 비중이 낮죠. 그렇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형 지역은행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중소형 은행들도 부실해질 거라고는 생각돼요. 그죠? 생각되는데 그것이 미국 금융위기로 갈까를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해 보기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중요해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 그 뱅킹 시스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여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소형 은행, 특히 소형 은행들, 아까 상업용 부동산에 극단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익스포저 되어 있는 그 은행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여도가 낮아요. 근데 대형 은행들은, 기여도가 높은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제가 파월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월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맞죠? 연결고리를 찾아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금융부실을 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융부실이 있어요. 몇 개 중소 미국 지역은행들이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소은행들 부실이 미국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 정도까지의 파급 영향은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본다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금리 인상 서둘러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해 연내에는 인하를 하겠지만 금융 불안정 걱정 없다. 경기 불안 걱정 없다. 어쨌든 물가 안정을 목표로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것이고 물가 안정 됐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 있죠. 그럼 건설사 부실이 있고 중소 건설사들이 부실에 처했어요. 도산하는 일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몇몇 지역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금융위기 올까?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부실과 위기는 구분되어야 된다. 용어를 구분하자라는 거죠. 네, 그것을 좀 구분하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인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3월에 있을 거야. 3월에 금리 인하 있다고 생각하니까 1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주가의 상승 랠리를 보였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3월에 있을 거야라고 했다가 1월 말쯤 되면서 3월이 아니라 5월이겠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죠. 이때 꺾이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9일쯤 되니까 역시 금리 인하 시점 6월일 거야. 계속 후퇴해요. 현실을 직면하는 거죠. 아, 김칫국 마셨구나 하면서 이때 주가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효과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6월이 확실해. 왜냐하면 보세요. 2월 29일에는 6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 49.8%였어요. 근데 오늘 들어서는 55.7%로 거의 이제 과반수가 6월에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제는 6월에 금리 인하도 기대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3월이고 6월이든 7월이든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예견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될 때 주가가 급등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질 때 주가가 하락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질 일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6월로 기대했다가 또 7월이네. 이럴 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빠질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그게 이제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갈 때까지 그런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는 장세라기보다는 실적 장세라든가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이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는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이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고조되느냐 빠지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것도 중요하고 이건 시장의 기대인 거예요. 시장을 파악하는 거죠. 또 다른 한 축은 뭐예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누차 말씀드렸죠. 파월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점은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니까. 연준이니까. 연준의 마음을 읽자라는 거죠.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설명은 지금 드렸고 파월의 마음, 실제 금리 인하는 언제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특히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목표로 하는 2%에 부합하게 확실히 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적 데이터를 볼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자, 이 날짜부터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12월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근데 6월 10일, 12월에 2일에는 PCE 데이터를 못 봐요. 그러니까 6월 말일날 5월 PCE를 보는 거예요. 6월 말일날. 그러면 6월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때는 결국은 4월 PCE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6월 말에 5월 PCE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월 중순이니까 4월 PCE 실적치를 가지고 5월 말에 발표될 거 아니에요. 5월 말에 발표되는 4월 PCE 물가를 가지고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3월, 4월 두 달 물가예요. 두 달 물가. 3월 물가, 4월 물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근원 물가가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2.8%에서 갑자기 근원 물가가 2.2%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은 6월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월도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지금부터 의견을 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어쨌든 실적치를 보고서 근원 PCE가 2% 초반에 안착했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컨빅션을 제가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죠. 컨빅션을 가질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그죠? 그 컨빅션 언제일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페드의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페드가 생각하는 대로 경제 흐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7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더 두고요. 6월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한다. 6, 7월 중에 하나만 골라라. 굳이 그렇게 여러분이 가혹하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7월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6,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당장 또 이어서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것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물가가 다시 급등할까 이런 것을 지켜볼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다음 달 물가가 바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7, 8월에 하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를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뭐 어쨌든 그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요. 9월 혹은 11월에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다.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올해 연내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거나 좀 많으면 세 차례 있을 것이다. 저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 2024년 경제전망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고 뭐 이렇게 제가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이 더 다가오니까 이것에 더 여러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3년 연내까지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24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런 제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만큼 공감해 하시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경기 판단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루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실 수 있고 스스로 그 상황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린다면 제가 리포트 앤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촬영을 끝냈고요. 신청하신 분들도 정말 몇백여 분이나 되시더라고요. 리포트를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한 3시간짜리의 집중된 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세미나를 영상 평생 소장용으로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읽고 그 세미나를 또 집중해서 3시간 정도 들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의 흐름을 좀 가늠하시고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고 그러면 그 돈의 이동에 맞게 나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진중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 리포트 앤 세미나가 이 과정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고정 댓글창에 상세한 안내를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뭐 무료는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 교육기관한테 너무 비싸게 하지 말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10,000원에 다 받아보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정말 뭐 이것을 통해서 돈 벌어보고자 하는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는 집중해서 한번 이 거시경제라는 바다에 빠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흐름을 보시고 돈의 이동을 정확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즉시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